2024년 가을 부산 해운대 구남로 근처의 낡은 4층 상가 건물에서 오명숙이 숨을 거뒀다. 68의 나이에 찾아온 자연사였다. 홀로 살아온 여자의 조용한 마지막이었다. 그녀가 남긴 것은 건물 한 채와 외동딸, 그리고 절대 팔지 말라는 유언이었다. 상속은 단순해 보였다. 법적으로 건물은 딸 정혜진의 것이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다.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세입자들이 갑자기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어머니의 금고에서는 시댁 사람 이름으로 된 통장이 발견됐다. 매달 200만 원씩 규칙적으로 찍힌 입금 내역. 보낸 사람은 남편의 형 박정태였다. 시어머니는 건물 관리가 어렵다며 명의를 남편 앞으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남편은 상속세 이야기를 꺼내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이 조금씩 드러났다. 그들은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건물에 접근했고, 혜진은 자신이 단순한 상속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된 목표물이었음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왜 시댁 사람들을 피했을까? 건물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그리고 절대 팔지 말라는 유언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부산의 낡은 건물 안에서 상속과 탐욕, 그리고 한 여자가 평생을 지켜온 것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정혜진은 전화를 받았다. 부산에서 걸려온 낯선 번호였다. 상가 3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세입자였다. 그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명숙 여사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의식이 없다고. 혜진은 곧바로 남편 박준태에게 연락했다. 준태는 회사에 있었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장 내려가라고. 자신도 저녁에 합류하겠다고. 혜진은 서둘러 짐을 챙겼다. KTX표를 예매하고 집을 나섰다. 기차 안에서 혜진은 어머니를 떠올렸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석 달 전 추석이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다. 건물 관리도 직접 하고 세입자들과도 잘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이기도 했다. 말수가 줄었고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혜진은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다. 부산역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였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혜진은 간호사에게 오명숙이라는 환자를 찾았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를 불렀다. 의사는 담담하게 설명했다. 뇌졸중이었다고. 발견이 늦었고 이미 상태가 심각했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오전 11시에 사망했다고. 혜진은 그 자리에 서서 의사의 말을 들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다. 혜진은 천을 걷어냈다. 어머니의 얼굴은 평온했다. 고통의 흔적은 없었다. 그저 잠든 것처럼 보였다. 혜진은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저녁 무렵 준태가 도착했다. 그는 혜진을 안았고 괜찮냐고 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태는 장례 절차를 알아보겠다며 병원 행정실로 갔다. 혜진은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가 어머니 곁에 앉았다. 밤이 되자 시어머니 이정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놀란 목소리로 위로를 전했다. 내일 아침 일찍 부산으로 내려가겠다고 했다. 장례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혜진은 감사하다고 대답했다. 다음 날 장례식장이 마련됐다. 해운대 근처의 작은 장례식장이었다. 준태가 모든 것을 처리했다. 빈소가 차려졌고 영정 사진이 걸렸다.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10년 전쯤 찍은 사진 같았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어머니는 평생 혼자 살았고 친척도 없었다. 상가 세입자 몇 명과 동네 사람들이 다녀갔다. 그들은 명숙 여사가 좋은 분이었다고 말했다. 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10월 17일 목요일 아침, 시어머니 이정숙이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침통했다. 혜진을 안으며 울었다. 얼마나 힘드냐고 물었다. 혜진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이정숙은 빈소를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다. 너무 초라하다고 했다. 조문객도 적고 화환도 부족하다고 했다. 혜진은 어머니가 원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정숙은 그래도 체면이 있지 않냐며 화환을 추가로 주문했다. 오후에 남편의 형 박정태가 왔다. 그는 44세 부동산 중개업자였다. 그는 혜진에게 인사를 건네고 빈소에 절을 올렸다. 그리고 준태와 구석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지만 혜진은 들리지 않았다. 저녁 무렵 이정숙이 혜진을 따로 불렀다. 그녀는 차를 한 잔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가 남긴 건물 이야기였다. 혜진이 상속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관리가 쉽지 않을 거라고 했다. 특히 세입자 문제와 세금 문제가 복잡하다고 했다. 이정숙은 제안했다. 명의를 준태 앞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면 부부 공동 명의가 되고 관리도 편할 거라고. 세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혜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나중에 의논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정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혜진의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위로했다. 힘든 시기지만 우리가 있다고 말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고 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밤에 준태가 다가왔다. 그는 혜진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했다. 건물 관리는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상속세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명의를 자기 앞으로 옮기면 절세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혜진은 남편을 바라봤다. 준태는 진지한 표정이었다. 그는 혜진을 위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고 했다.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발인이었다. 관이 연구차에 실렸고 일행은 화장장으로 향했다. 절차는 담담하게 진행됐다. 어머니는 제가 되어 작은 함에 담겼다. 혜진은 그 함을 받아들고 납골당으로 갔다. 어머니의 마지막 자리가 정해졌다. 장례를 마치고 일행은 해운대 상가 건물로 향했다. 어머니가 살던 4층이었다. 이정숙과 정태, 그리고 준태가 함께 올라갔다. 혜진은 문을 열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집이었다. 집은 깨끗했다. 어머니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와 작은 TV가 있었다. 부엌은 단출했고 방은 2개였다. 이정숙은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위치가 좋다고 했다. 건물 가치도 상당할 거라고 했다. 정태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 동네가 요즘 뜬다고 했다. 재개발 이야기도 나온다고. 건물을 잘 관리하면 값이 오를 거라고. 아니면 지금 팔아도 괜찮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혜진은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태가 서재로 들어갔다. 그곳엔 어머니의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파일을 뒤적이며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확인했다. 이정숙도 함께 들어가 살펴봤다. 혜진은 거실에 남아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커졌다.
10월 19일 토요일, 혜진은 혼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다. 준태와 시댁 식구들은 서울로 올라갔다. 일주일 후 다시 내려와 본격적으로 정리를 돕겠다고 했다. 혜진은 홀로 남았다. 집은 고요했다. 어머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부엌에는 설거지가 끝난 그릇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침실 옷장에는 깨끗하게 개진 옷들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것 같았다. 혜진은 서재로 갔다. 준태가 뒤적였던 서류들을 다시 살펴봤다. 등기부등본, 건물 임대차 계약서, 세금 고지서,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꼼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최근 6개월간의 통장 거래 내역이 보이지 않았다. 혜진은 집안을 다시 살폈다. 침실 옷장, 부엌 찬장, 거실 서랍. 통장이 있을 만한 곳을 모두 확인했다. 하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다 침실 옷장 아래쪽 이불 더미 뒤편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금고는 오래된 것이었다. 열쇠 방식이 아니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었다. 혜진은 어머니의 생년월일을 입력했다. 틀렸다. 자신의 생년월일도 시도했다. 역시 틀렸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 기념일을 입력했다.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통장 3개와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다. 혜진은 통장을 꺼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명의의 주거래 통장이었다. 임대료 입금과 생활비 출금 내역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었다. 두 번째도 어머니 명의였다. 예금 통장이었다. 잔액은 3천만 원 정도였다. 세 번째 통장이 문제였다. 명의는 박정태였다. 남편의 형. 혜진은 통장을 펼쳤다. 2022년 3월부터 매달 200만 원씩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다. 입금자는 오명숙 어머니였다. 2024년 9월까지 총 60회 1억 2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혜진은 통장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왜 어머니가 정태에게 매달 돈을 보냈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빚이었을까? 아니면 투자였을까? 통장에는 아무런 메모도 없었다. 단지 규칙적인 입금만 있을 뿐이었다. 서류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건물 관련 서류와 오래된 편지 한 장이 있었다. 편지는 어머니의 필체였다. 혜진에게 쓴 것이었다. 날짜는 2024년 8월 15일. 한 달 전이었다. 편지는 짧았다. 혜진아, 이 건물은 절대 팔지 마라.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것이다. 시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절대 넘기지 마라. 이 건물엔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엄마가 지키려 했던 것을 너도 지켜다오. 혜진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어머니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시댁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리고 건물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왜 정태에게 돈을 보냈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알 수 없었다. 저녁 무렵 준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정태의 통장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준태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마 어머니가 투자를 부탁하신 것 같다고 했다. 형이 부동산 일을 하니까 맡기셨을 거라고. 자세한 건 형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했다. 혜진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투자라면 계약서가 있어야 했다. 영수증이나 문서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금고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통장과 편지뿐이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운대 바다가 어둠 속에서 일렁이고 있었다. 10월 21일 월요일 아침, 혜진은 1층 세입자를 만나러 갔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50대 여자였다. 그녀는 혜진을 보자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부고를 듣고 놀랐다고 했다. 좋은 분이었다고 했다. 혜진은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을 물었다. 여자는 내년 3월까지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조금 일찍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사정이 생겼다고. 혜진은 무슨 사정이냐고 물었다. 여자는 애매하게 웃으며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했다. 2층 세입자도 비슷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젊은 남자였다. 그는 계약이 6개월 남았지만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한다고 했다. 이유를 묻자 그냥 위치를 바꾸고 싶다고 했다. 혜진은 이상함을 느꼈다. 두 세입자 모두 갑자기 나가려는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3층엔 작은 카페가 있었다. 윤서연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혜진은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연락을 준 사람이 그녀라는 것을 기억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서연은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혜진을 보자 반가워했다. 그녀는 33의 조용한 여자였다. 혜진에게 커피를 한 잔 건네며 앉으라고 했다. 혜진은 고맙다고 말하고 자리에 앉았다. 서연은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정말 좋은 분이었다고. 자기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다고. 혜진은 어떻게 도와주셨냐고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2년 전 카페 운영이 어려웠을 때 임대료를 못 낸 적이 있다고. 그때 명숙 여사가 괜찮다고 하셨다고. 6개월 동안 임대료를 유예해 주셨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그런 분은 없다고 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었다. 냉정하지만 따뜻한 사람. 서연은 계속 말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명숙 여사가 많이 불안해 보였다고. 누군가를 피하는 것 같았다고. 자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목소리를 낮추셨다고. 혜진은 귀를 기울였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한 달 전쯤 명숙 여사가 서연에게 말씀하셨다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혜진에게 전해달라고. 시댁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특히 건물 이야기가 나오면 절대 넘기지 말라고. 혜진은 숨이 막혔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다.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명숙 여사가 직접 쓴 것이라고 했다. 혜진은 메모를 받아들었다. 메모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정태, 2022년 3월부터 협박, 건물 지분 요구, 증거 없음, 혜진이 알면 안 됨. 내가 막아야 함. 혜진은 메모를 읽고 또 읽었다. 협박. 정태가 어머니를 협박했다는 것인가.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명숙 여사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카페에 오셔서 우셨다고. 지칠 대로 지쳐 보였다고. 그리고 말씀하셨다고. 이제 곧 끝날 거라고. 혜진이 알게 될 거라고. 서연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했다. 혜진은 손이 떨렸다. 어머니는 혼자 싸우고 있었다. 시댁의 압박과 협박 속에서. 그리고 혜진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혜진은 눈물이 났다. 서연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저녁에 혜진은 2층 세입자에게 다시 연락했다. 왜 갑자기 나가려는지 솔직히 말해달라고 했다. 분식집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며칠 전 박정태라는 사람이 찾아왔다고. 건물주가 바뀔 예정이니 새 계약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임대료도 올릴 거라고 했다고. 미용실 남자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정태가 와서 재계약 조건을 제시했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그래서 다른 곳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혜진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정태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
10월 23일 수요일, 준태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다. 이번엔 혼자였다. 그는 혜진을 보자 피곤한 표정을 지었다. 회사 일이 바빠서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혜진을 도와주러 왔다고 했다. 혜진은 정태의 통장과 어머니의 메모를 보여줬다. 준태는 침묵했다. 그는 통장을 오래 들여다봤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형이 그랬을 줄은 몰랐다고 했다. 어머니를 괴롭힌 건 잘못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혜진은 이해할 수 없었다. 준태는 왜 형을 두둔하는가? 그는 고개를 저었다. 두둔이 아니라고 했다. 현실을 보자고 했다. 형이 투자한 돈도 있고 시간도 들였다고. 어머니도 동의하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완전히 일방적이진 않았을 거라고 했다. 혜진은 메모를 가리켰다. 협박이라고 적혀 있다고 했다. 어머니가 직접 쓴 거라고. 준태는 어머니의 주관적인 표현일 수 있다고 했다. 오해였을 수도 있다고.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준태는 말을 이었다. 지금 중요한 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세입자들이 나가고 있다고. 관리가 어려워질 거라고. 이참에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팔거나 명의를 정리하거나.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절대 팔지 말라고 하셨다고. 준태는 한숨을 쉬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건물 유지비, 세금 관리비. 다 만만치 않다고. 혜진 혼자 감당할 수 있겠냐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명의를 같이 하면 부담을 나눌 수 있다고 했다.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준태는 계속 설득했다. 며칠 후 이정숙도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같은 이야기였다. 건물 관리 어렵다고. 명예 정리하자고. 가족끼리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신뢰의 문제라고 했다. 혜진은 압박을 느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같은 말을 했다. 건물을 넘기라고. 아니면 팔라고. 하지만 어머니의 유언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절대 팔지 마라. 절대 넘기지 마라. 10월 25일 금요일 저녁. 정태가 직접 찾아왔다. 그는 웃으며 혜진을 맞았다. 오랜만이라고 했다. 장례식 때 이후 처음이라고. 혜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통장 이야기를 꺼냈다. 왜 어머니가 돈을 보내셨는지 물었다. 정태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곧 침착해졌다. 투자였다고 했다. 어머니가 부탁하셨다고. 부동산 투자건으로 돈을 맡기셨다고. 수익이 나면 돌려드리기로 했다고. 하지만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고 했다. 혜진은 증거를 요구했다. 계약서나 문서를 보여달라고 했다. 정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구두 계약이었다고 했다. 가족끼리 그런 걸 일일이 서류로 남기냐고. 신뢰로 한 거라고. 혜진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정태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자기도 피해자라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그러니 건물로라도 보상받아야 한다고. 혜진은 어이가 없었다. 건물을 달라는 것인가. 정태는 지분이라도 달라고 했다. 1억 2천 상당의 지분을. 그게 공정하다고 했다. 혜진은 거절했다.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정태는 미소를 지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어머니와의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혜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엔 탐욕만이 있었다. 10월 27일 일요일. 혜진은 부산의 한법률사무소를 찾았다. 토요일에 예약을 잡았고 일요일 오전 특별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자였다. 그녀는 혜진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다. 혜진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정태의 통장, 어머니의 메모, 협박 정황, 그리고 건물 지분 요구.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계약서가 있는가? 녹취나 문자 증거가 있는가? 목격자가 있는가?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 통장과 메모뿐이었다. 변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법적으로 싸우기 어렵다고 했다. 정태가 투자 명목이라고 주장하면 반박하기 힘들다고. 특히 어머니가 직접 송금한 기록이 있으니 더욱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라고 했다. 협박의 증거를 찾으면 된다고. 정태가 어머니를 어떻게 압박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세입자 진술,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무엇이든 찾아야 한다고 했다. 혜진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변호사는 한 가지 더 조언했다. 건물 명의는 절대 옮기지 말라고. 일단 명의가 넘어가면 되찾기 어렵다고. 남편이나 시댁이 아무리 설득해도 버티라고. 법적 절차 없이는 명예 이전을 할 수 없으니 그것만은 지키라고 했다. 오후에 혜진은 어머니의 휴대폰을 찾았다. 병원에서 돌려받은 유품 중에 있었다. 배터리는 꺼져 있었고 충전기를 연결했다. 화면이 켜지고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혜진은 금고 비밀번호와 같은 숫자를 입력했다. 맞았다. 어머니의 문자함을 열었다. 정태와의 대화 기록이 있었다. 2022년 4월부터 시작됐다. 초반엔 정중한 어투였다. 투자 이야기, 수익률 이야기. 하지만 점차 변했다. 정태의 말투가 거칠어졌고 어머니의 답장은 짧아졌다. 2023년 여름부터는 노골적이었다. 정태는 돈을 계속 보내라고 압박했다. 그렇지 않으면 혜진에게 알리겠다고 했다. 어떤 내용을 알린다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두려워한 것 같았다. 매달 송금을 이어갔다. 2024년 들어서는 더 심해졌다. 정태는 건물 지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니 건물로 보상하라고. 어머니는 거절했다. 그러자 정태는 협박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혜진의 결혼 생활을 망치겠다고. 어머니는 애원했다. 제발 혜진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해달라고. 혜진은 문자를 읽으며 울었다. 어머니는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다. 딸을 지키기 위해. 정태의 협박이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이 혜진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 저녁에 혜진은 다시 서연의 카페를 찾았다. 서연은 닫는 시간이었지만 혜진을 들였다. 혜진은 문자 기록을 보여줬다. 서연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녀는 몰랐다고 했다. 이렇게까지 심했는지.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명숙 여사가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옛날 일 때문에 약점이 잡혔다고. 자세히는 말씀 안 하셨지만 남편 관련된 일인 것 같았다고. 혜진의 아버지 말이다. 서연은 그 이상은 모른다고 했다. 혜진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유품을 뒤졌다. 서재 맨 위 선반에 아버지의 상자가 있었다. 오래된 사진, 서류, 일기장. 혜진은 일기장을 펼쳤다. 아버지는 2016년 세상을 떠났다. 일기는 그 전해인 2015년까지 쓰여 있었다. 일기 곳곳에 돈 걱정이 적혀 있었다. 사업 실패, 빚 압박.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 실패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빚을 갚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아버지는 미안해했고 자책했다. 2015년 12월의 마지막 기록에
이상한 내용이 있었다. 박정태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정태가 비닐불을 대신 갚아줬다고. 대신 나중에 보답하기로 약속했다고. 아버지는 고마워했지만 동시에 불안해했다. 정태는 공짜로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적혀 있었다. 혜진은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정태는 그때부터 준비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빚을 도와주며 미래의 담보를 확보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후 어머니를 압박했다. 은혜를 갚으라고, 건물로 보상하라고. 어머니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 딸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10월 29일 화요일, 혜진은 구청 도시계획과를 찾았다. 정태가 말했던 재개발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설명했다. 해운대 구남로 일대가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올해 초 확정됐다고 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건물주들은 보상을 받거나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된다고. 위치가 좋은 곳일수록 보상액이 크다고. 특히 혜진 어머니의 건물은 모퉁이에 위치해 있어 가치가 높다고 했다. 최소 15억 이상은 될 거라고 했다. 혜진은 언제부터 이 정보가 알려졌냐고 물었다. 공무원은 2022년 말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했다. 2023년 초에 공식 발표가 있었다고. 업계 사람들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라고 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태는 알고 있었다. 2022년 3월부터 정태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재개발 소문이 돌기 직전이었다. 그는 미리 알았던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정보를 입수했고 어머니의 건물을 노렸다. 아버지의 빚을 빌미로 압박을 시작했다. 혜진은 부동산 중개소 몇 곳을 돌았다. 정태의 사무소도 찾아갔다. 하지만 그는 없었다. 직원은 출장 중이라고 했다. 혜진은 근처 다른 중개소에 들어가 구남로 건물 시세를 물었다. 중개인은 지금이 팔기 좋은 시기라고 했다. 재개발 전에 파는 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조합 구성이 잘못되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다고 했다. 건물주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다고. 누가 조합장을 하느냐에 따라 이익 배분이 달라진다고. 혜진은 이 동네 조합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었다. 중개인은 아직 확정 안 됐다고 했다. 하지만 박정태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건물주들을 설득하고 다닌다고. 조합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혜진은 식은땀이 났다. 정태는 이미 조합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었다. 저녁에 준태가 전화를 걸어왔다. 형과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다.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혜진은 오해가 아니라고 했다. 증거가 있다고. 문자 기록도 있고 일기도 있다고. 준태는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가족 아니냐고. 혜진은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은 여전히 형 편을 들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혜진은 물었다. 당신은 누구 편이냐고. 준태는 대답하지 않았다. 혜진은 전화를 끊었다. 11월 1일 금요일. 이정숙이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다. 이번엔 정태도 함께였다. 그들은 혜진을 식당으로 불렀다.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했다. 혜진은 거절하려 했지만 준태가 설득했다. 일단 드러나 보자고. 식당에서 이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가족끼리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고. 정태도 잘못이 있지만 혜진도 이해해야 한다고.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사실 아니냐고. 조금씩 양보하면 다 해결될 일이라고 했다. 정태는 제안했다. 건물을 팔자고. 지금 팔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그 돈을 나눠 갖자고. 자기는 1억 2천만 원만 받으면 된다고. 나머지는 혜진이 다 가져도 된다고. 공정한 제안 아니냐고 했다.
혜진은 거절했다. 어머니가 팔지 말라고 하셨다고. 유언을 지킬 거라고. 정태는 비웃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현실을 보라고. 혼자 건물 관리할 수 있겠냐고. 세입자도 다 나가는데. 결국 손해는 혜진이 본다고 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대화할 것이 없다고 했다. 이정숙이 팔을 잡았다. 앉으라고 했다. 아직 할 말이 있다고. 혜진은 뿌리쳤다. 그리고 식당을 나왔다. 뒤에서 정태의 목소리가 들렸다. 후회할 거라고. 법정에서 보자고. 11월 3일 일요일. 혜진은 변호사와 다시 만났다. 문자 기록과 아버지의 일기를 보여줬다. 변호사는 신중하게 검토했다. 그리고 말했다. 싸울 수 있다고. 협박의 정황이 충분하다고. 정태의 부당이득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다. 법정 다툼은 길다고. 1년, 어쩌면 2년도 걸릴 수 있다고. 그동안 혜진이 버틸 수 있겠냐고 물었다. 시댁의 압박, 경제적 부담, 정신적 스트레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버티겠다고 했다. 변호사는 한 가지 제안을 더했다. 세입자들을 다시 모아보라고. 재계약을 하라고. 건물이 비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윤서연부터 시작하라고. 그녀는 혜진 편이니까. 하나씩 세입자를 채워나가면 정태의 압박도 약해질 거라고 했다. 혜진은 즉시 서연에게 연락했다. 서연은 기꺼이 재계약하겠다고 했다.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명숙 여사의 딸을 돕고 싶다고. 혜진은 2층 세입자에게도 다시 연락했다. 임대료를 동결하겠다고 제안했다. 조건도 유연하게 맞춰주겠다고. 분식집 여자가 먼저 마음을 바꿨다. 사실 이 자리가 좋다고 했다. 손님도 많고 위치도 좋다고. 정태가 제시한 조건이 부담스러워서 나가려 했던 거라고. 혜진이 관리한다면 계속 있고 싶다고 했다. 미용실 남자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11월 한 주 동안 혜진은 건물을 정비했다. 페인트 칠을 새로 하고 간판을 수리했다. 4층 어머니의 집도 정리했다. 당분간 이곳에서 살기로 했다. 서울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준태는 반대했지만 혜진은 고집했다. 준태와의 관계는 냉랭해졌다. 그는 여전히 건물을 정리하자고 설득했다. 혜진은 거부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혜진은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건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결혼 생활 전체가 걸려 있었다. 11월 10일 정태의 변호사로부터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1억 2천만 원과 이자를 요구했다. 혜진은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녀도 변호사를 통해 답변서를 보냈다. 협박에 의한 부당 거래라고 맞섰다. 같은 날 세입자 계약이 모두 완료됐다. 1층 분식집, 2층 미용실, 3층 카페 모두 재계약했다. 건물은 다시 안정을 찾았다. 혜진은 어머니의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해운대 바다가 저 멀리 보였다. 어머니는 이 건물을 평생 지켜왔다. 남편이 죽은 후 혼자서 빚을 갚고 세입자를 돌보고 딸을 키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시댁의 탐욕으로부터 이곳을 지키려 했다. 이제 그 역할은 혜진의 것이 되었다. 혜진은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다. 오래전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혜진은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이 건물 제가 지킬게요. 절대 팔지 않을게요.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것, 저도 지킬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부산의 밤이 다가왔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켰다.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하나씩 불이 들어왔다. 상가는 다시 살아났다.
어머니의 유산은 계속될 것이었다. 혜진이 지키는 한